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7번째. 연화는 총독 암살 기도 사건의 재판과 짐짓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덕의 간청 때문이었다. 그가 아내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 맞다나 그가 어쩌다 법정에서 기독교인으로 비춰지는 날에는 그녀의 부모 형제까지 다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덕은 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도 용감했지만 경찰이나 군인 또는 관리들을 어린애처럼 무서워했다. 그녀는 총을 보기만 해도 움츠렸으며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가던 길도 아예 멀리 피해갈 정도였다. 그래도 연화는 신문에 보도되는 재판 기사를 매일 읽었고 이따금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벽서도 열심히 읽었다. 요즘에는 벽에 써놓은 글이 신문 기사보다도 더 읽을 만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삼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야음을 이용해 일반이 모르는 사실을 벽에다 써놓는 투사들이 있었고 연환이 일찍 출근하는 날이면 그 글을 경찰이 지우기 전에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화는 재판의 진행 상황, 즉 피고들이 혐의 내용을 하루는 시인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한결같이 고문에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연화는 일명 살아있는 갈대에 대한 글을 읽었다. 살아있는 갈대를 주목하라. 그 은밀한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일제의 검열을 받은 신문에서 그는 제12차 공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읽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그날 양반 출신의 윤이라는 조선인 남작이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의 신무인회 회장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연화는 그 노 귀족을 잘 알고 있었다. 과거 친구 사이였던 아버지와 그 노 귀족은 종종 한양의 제일 좋은 찻집에서 만나곤 했다. 연화는 12살 되었을 때 점잖은 선비들을 만나러 찻집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갔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유 남작에 대한 기억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가 권하기 전에 아버지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빼빼 마른 체구에 얼굴은 늘 창백했으나 어디를 가든 근엄하게 행동했다. 노령에 접어든 그가 이제 일생일대의 시련을 맞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을 변호했다. 젊었을 때 그는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상해에 가서는 중국어를, 미국에 가서는 영어를 익히기도 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러시아에도 다녀왔다. 귀국 후 그는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했는데 특히 러일 정쟁 당시에는 외무협판까지 지냈다. 그리고 일제가 침략해 들어오자 기독교인이 되었고 관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연환이 재판 기사를 읽은 것은 아침 식사 때였다. 가장인 그는 독상을 받아놓고 있었다. 재판부의 신문과 윤 남작의 답변이 실린 신문 기사에 정신이 팔려 그는 학교 수업 시간까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관직에서 퇴임했을 때 피고의 소감은 참으로 비통했소. 피고가 신민의 회장이라는데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사실이요. 본인이 신민의 회장이요. 그러나 폭력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밝힌 바 있소. 피고는 아직도 일본의 조선 합병에 분개하고 있군. 그때 본인에게 일본의 조선 지배를 막을 힘이 있었다면 본인은 이 법정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거요. 그건 그렇고
피고가 현상 답하를 기도했다니 어찌 그렇게도 현실 감각이 없소.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꾸미지 못하는 게 아니오. 지금 또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면 울분을 삭힐 수 없소. 연화는 이 대담한 진술을 읽으며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담당한 노신사, 가슴팍까지 흘러내리는 흰수염, 손에 쥔 지팡이, 주름살이 깊이 팬 얼굴, 의지에 불타는 검은 눈동자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속에 싱싱한 용기, 신선한 희망, 새로운 믿음이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 백성들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이렇게 대담할진데 내 어찌 겁에 떨고 있단 말인가. 바로 이때 인덕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수업은 어쩌시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세요. 알아요, 알아. 그러나 그보다는 아버님부터 배워야겠소. 왜 무슨 일이 있나요?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요. 인덕이 놀라 두 손을 보레대며 물었다. 윤 남작이 어제 재판을 받았소. 지금 감옥에 계신데 아버님과는 중막 고우이시지. 또 이제 밝힐 때도 되었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말이오.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되겠지. 아버지는 동쪽 마당에 심은 어린 사과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뿌리가 수분을 쉬 빨아들이도록 굳은 땅에 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원참 두 분도 그래. 이 어린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세요. 연환이 무난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너희들 때에는 열릴 게다. 너나 네 자식 때 말이다. 그래, 너 참 잘 왔다. 마침 너하고 상의할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일하는 바가지를 놓더니 아들을 사랑방으로 인도했다. 그리곤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는 기색이었다.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연환이 재촉했다. 네 말부터 듣자구나. 내 이야기도 너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연환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구질구질한 가을비였다. 처마를 넘쳐 섬돌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당에서 선을 이루어 졸졸 흘러갔다. 순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머리에 수건을 둘렀다. 연화는 이때 아버지의 역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의 불호령을 기다리는데 천만 뜻밖에도 아버지의 입에서 노여운 목소리가 아니라 인자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조금 일찍 그런 소리를 했다면 집안 망칠 놈이라고 화를 냈을 게다. 그러나 이젠 아비도 달라졌다.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나도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연환이 아버지의 말씀 도중에 끼어들었다. 그 고귀한 분들의 명단에 한 분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윤 남장 말입니다. 이란의 입이 벌어졌다. 설마 나의 옛 친구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분이십니다. 이란은 여전히 연환에게 재형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연환은 아버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갈대라고 부른다는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이란이 미동도 하지 않고 되물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도 되지 않으세요? 너는 어떠냐? 저야 법정에 간 적이 없으니까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요. 아, 이 애는 모르고 있구나. 그래. 모르게 그냥 놔두어야 하지. 모르는 게 차라리 안전할 것이다. 네가 모르는데 낸들 어찌 알겠느냐. 이라는 짐지 이렇게 시치미를 떼더니 일부러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네 신앙 문제 말인데 네가 정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려무나. 작은 아들에 대한 그의 노여움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그라졌다.
이번 겨울도 이제 막바지 엄동설안에 접어들었다. 겨울이니 춥지 않을 리 없겠지만 올 추위는 동사자들이 속출할 정도로 참으로 혹독했다. 아침이면 일본 헌병들은 간밤에 얼어 죽은 남녀노소의 시신을 한데 모아 트럭에 실어가 버렸다. 땅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파묻을 수도 없어서 그 시신들을 봄이 올 때까지 담요로 덮어 빈 창고에 처박아 놓았다. 좀 살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추위가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을철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산이 말랐으므로 땔감이 별로 없는 데다 일제가 예전처럼 푸른 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는 베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벌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든 밤중에 나무를 베다가 잡히는 날이면 흠씬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넣어졌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으면서 잠깐씩 불을 뗄 때는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방이 항상 냉랭했다. 연일 겨울 같으면 온돌이 따뜻해서 간단히 요나 깔고 지내면 되었지만 이번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까지 덮어 쓰지 않으면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아직도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인덕이 아이를 낳을 산월이 되었다. 인덕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딸이 친정에서 해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연화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망설였다. 거절하면 장모가 상심하겠고 응낙하자니 어머니가 달갑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날 연환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사돈집의 부탁을 눈치챈 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아니 너는 이 어미가 손주 하나 받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왜 내가 교인이 아니라서 어머님 제발 좀 그 문제야 어디 제가 정할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하고픈 대로 놔두죠. 연환도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인덕이 창문을 통해 모자간의 대화를 듣고 달려 나왔다. 그녀는 좋은 말로 시어머니의 비유를 맞추려 했다. 어머님, 해산이야 100일 잔치만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기 100일 잔치는 꼭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 집에서 할 테니까요. 화를 내던 순이도 이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장모 말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초본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인덕은 친정 어머니와 언니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통을 시작했다. 안방 밖에서 연하는 초대가 딸이면 좋겠다던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서 초조함과 기쁨이 뒤섞인 기분으로 인덕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무자리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 인덕이 연환에게 말했었다. 저는 하나님께 딸을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어요. 허허 이거 야단이군. 나는 아들을 주십사고 기도하는데. 그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말문이 막힌 그녀가 처음엔 뾰로통하더니 존수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둘 다 기도를 중단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인덕의 조사는 순사안이 아니었다. 진통이 밤새 계속되었다. 해가 동산 위에 떠오르도록 소식이 없자 연화는 근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막 장모가 문을 열며 방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가 즉시 장모에게 다가가자 연한 부부의 엇갈린 기도 이야기를 이미 인덕으로부터 들었던 장모가 장난기 섞인 목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이겼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 그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요놈이 내 아들인가? 그는 가슴이 뿌듯해오는 것과 함께 어떤 성취감과 삶의 의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인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기도가 더 강한 모양이니까 다음번에 당신 소원대로 딸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인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남편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다. 연화는 처음엔 아기를 그저 자기 아들, 자신의 분신, 아내와의 세 번째 식구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아주 이상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갓난 아기에게도 어떤 주체적인 자아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주체적인 자아라는 것이 꼭 무엇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는 전혀 갓난아기 같지 않은 이지, 인내, 이해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우선 그 아이는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다른 아기들처럼 칭얼대며 보채지 않았다. 아이의 그윽한 시선을 보면 보채기는커녕 사정을 다 이해한다는 모습이었다. 또 그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생명력 넘치는 고요한 시선은 마치 부모의 대화를 알아듣고 있다는 듯이 엄마 쪽에서 아빠 쪽으로 그리고 다시 아빠 쪽에서 엄마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연환의 아들은 몸집도 크고 손힘도 좋고 건강한 데다 기쁨 같은 것까지 느껴졌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연화는 아가하고 불렀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한테서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주저되었다. 어느 날 저녁 연환이 인덕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보면 말이오, 불교식으로 표현해서 전생에 아주 위대했던 인물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날은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인덕이 다음날 있을 아이의 100일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솥에서 떡이 익는 동안 작은 상에 내일 아이가 줄 물건들을 차려놓았다. 조선 풍습에는 아이가 무엇을 쥐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앞날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인덕은 남편의 느닷없는 말에 잠시 일손을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역시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애가 앞장을 서고 우리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앞길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해요. 그녀가 남편 곁으로 왔다. 두 부부는 아기 담요 위에 누워있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이는 연히 아기들처럼 손짓 발짓을 하며 제 목소리에 놀라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이가 이제 제 부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시선과 부모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더욱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아가. 인덕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이도 반갑다는 듯이 방긋 웃었다. 쉬 조용. 이란이 말했다. 연환과 인덕의 두 집안이 아이의 100일 잔치를 위해 이란의 집으로 모였다. 이란과 순이 부부가 기독교 집안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란이 법정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꿋꿋한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 그는 사돈댁 내외를 정중히 맞이하여 상석에 앉혔다. 인덕 아버지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고 갸름하고 수수한 얼굴의 인덕 어머니는 회색 공단 옷을 입고 있었다. 인덕의 언니들과 남동생도 윗목에 앉아 있었고 순이의 자매들까지 참석했다. 이란의 아버지 장례일에 이 집에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거린 적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아이는 인덕이 오늘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빨간 비단 옷을 입고 방석에 기대에 누워 누구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려 치면 방실거렸다. 쉬 조용이라니 다시 주의를 주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아이를 주시했다. 아이 앞에 상위에는 목, 칼, 돈, 실꾸러미 등 일상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의아스럽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자 아이가 마치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겠다는 듯이 그 물건들을 조심조심 살펴보더니 오른손을 내밀어 실꾸러미를 잡았다. 그러자 흐뭇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실꾸러미는 장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절차가 끝나자 손님들은 인덕이 미리 마련한 떡과 차를 들면서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누구는 비단으로 만든 예쁜 색동옷을, 누구는 돈을, 누구는 부의 상징인 쌀을 수북히 담은 주발을 선사했다. 아이의 조부모인 이란 내외도 실타래, 놋주발, 은수저 등을 선물했다. 아이의 선물 받는 모습이 어찌나 의젓했든지 모두들 칭찬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순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와서 연환에게 말했다. 애가 실을 잡아서 기쁘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근심했을 거야. 애가 정말 영리해. 요즘 같은 시절에 무엇보다도 영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때 이란이 말을 꺼냈다. 내가 요 녀석 이름을 지었다. 한자로 양이라고 말이다. 우선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을 다시 지으면 되지. 별 양자니까 태양의 빛, 지혜의 빛이란 뜻이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연환 내외는 곰곰이 생각하며 서로의 얼굴도 쳐다보고 아이의 얼굴도 쳐다보았다. 연환이 말했다. 예, 좋은 이름입니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출세할 만한 좋은 이름이군요. 그러자 인덕이 시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안아가며 말했다. 아직 갓난애예요. 이런 갓난애를 가지고 벌써 어른 이야기하듯 하시네요. 조급들도 하시지. 그리고 아이를 자기 품에 꼭 안았다. 연환의 조국. 조선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동안 저편 유럽에서도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던 유럽에서 전쟁이 터진 것이다. 조선 사람들로서는 그 이름조차 모르는 어느 황태자의 암살 사건으로 그렇게 큰 전쟁이 시작되다니 처음엔 그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삽시의 요원의 불길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가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며 무수한 인명을 앗아갔다. 이 느닷없는 사태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이 가장 존경하는 나라로서 일본 왕이 많은 일본인을 보내 군사교육을 받게 하던 독일이었다. 한팔이 부실한 오만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독일군은 신속하게 인접국들을 쳐들어갔다. 조선은 어찌 될까요? 인덕이 근심스레 물었다. 우리야 아무 힘도 없잖소. 연환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어느 편에 가담할까요? 일본 놈들이야 자기들 이해 관계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겠지. 연환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그냥 집에 있고 싶었지만 학교 일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통수업이 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흥분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 발발한 전쟁으로 무슨 나쁜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또는 이런 혼란을 틈타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우려와 희망 때문이었다. 연환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 시점에서 성급한 희망은 금물,
아직 시기상조야. 그러자 한 학생이 따지고 들었다. 기독교인이시면서 어떻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화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학생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자, 이제 책을 펴도록. 그러나 젊은 학생들 눈에 책이 들어올 리 없었다. 그들은 들뜬 상태에서 반항적으로 되어갔다. 학교 교요를 무시하고 심지어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비난하는 학생이 생겼다. 일본이 대독 선전포고를 했을 때 대다수가 깜짝 놀랐지만 연화는 이 선전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은 작지만 막강한 저 섬나라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딛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독일은 중국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번 전쟁의 전리품으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어느 일요일에 예배가 끝나자 인덕에게 교회 묘지의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목사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 교회 부속실로 들어갔다. 가을이라 신선한데도 그 혈색 좋은 성직자는 계절이 어떻든 늘 더워하는 듯했다. 그가 검은 예복을 벗을 때 구슬땀이 그의 두 뺨을 타고 희끗희끗한 턱수염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들어오시오 형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목사가 연환을 반겼다. 의논들이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연환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이 미국인 목사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본이 유럽까지 가서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독일 영토를 차지하자는 속셈이겠지요. 그리고 중국이 다시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짓밟으려 들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과의 전쟁을 위해 잠시 지나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주둔시킬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과 싸우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은 지금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목사가 말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연환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목사가 말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연화는 별 신통한 조언을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일깨워줄 상대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전에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성만 선생이 생각났다. 연환이 그 일본인 학교를 떠난 후 두 사람은 통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두 번 다시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연화는 뒷골목 싸구려 식당에서 성만과 가끔 점심을 먹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다음날 점심 무렵에 그곳을 찾아갔다. 성만은 과연 연일 때처럼 털털한 모습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허겁지겁 우동 국수를 먹고 있었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양복은 다리미질을 하지 않아 쭈글쭈글하고 때에 절어 있었다. 연환이 합석을 하자 성만이 쳐다보았다. 아니 자네가 정말 오래간만이네. 이런 더 여위였군 그래. 자네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네. 나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네만 안 되지 안 돼. 그러다 밥줄 잃고 말지. 자네 참 행운아야. 할머니 여기 우동 하나 더 주세요. 우동. 그는 손뼉을 쳐서 일하는 노파를 불렀다. 노파가 연환에게 작은 화로를 가져왔다. 화로 위에는 뜨거운 국물이 든 녹그릇이 놓여 있었다. 소소한 얘기, 이런저런 친구들 안부 얘기, 많은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 그러는 동안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오후에 수업 있나? 연환이 성만에게 물었다. 성만은 고개를 흔들고는 그 큰 녹그릇에 남아있는 우둔 국물을 벌컥벌컥 비워버렸다. 그가 대접을 내려놓고 윤기 있는 입술을 소매를 쓱 문지르더니 팔짱을 끼고 상반신을 연환 쪽으로 기울었다. 자네 우드로 윌슨이란 미국 대통령 알지? 연환이 나아지게 물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세계에서 외로이 평화를 외치는 우리의 희망, 평화의 사도가 아닌가? 게다가 힘까지 있고 말일세. 그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텐데. 성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연환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자네 윌슨에 대한 책 갖고 있나? 내 방으로 가세. 성만이 연환의 팔을 끌었다. 연환은 학교 안에 있는 성만의 방으로 따라갔다. 성만은 싸구려 종이에 인쇄된 작고 두툼한 책자를 연환에게 건넸다. 제목은 딱 한 단어, 윌슨이었다. 읽어보게. 그러나 남의 눈에 띄면 절대 안 되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되게. 우리 사람? 연환은 그 말의 의미를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는 소매 속에 책을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읽었다. 그는 잉크가 번져있는 그 조악한 책자를 통해 한 위대한 사람, 고독하고 용감한 인물,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지만 정의를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을 대면하기 시작했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그런 인물이 어디에 또 있을까? 오직 윌슨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란 역시 자신의 조갓집에서 윌슨을 접하고 있었다. 소식지는 여전히 대문 밑으로 넣어지고 있었다. 이따금 배포자가 투옥되거나 살해되었는지 중단되는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며칠 가지 않아 다시 그 자리에 놓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 소식지는 우드로 윌슨에 대해, 우드로 윌슨과 전쟁에 대해, 우드로 윌슨과 미국 국민에 대해, 우드로 윌슨과 세계 약소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라는 소식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한때 그렇게도 또렷하고 따뜻했던 미국에 대한 그의 기억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세계 속에서의 조선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저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깊은 경멸감 때문이었다. 주옥 같은 바위와 땅이 있는 이 나라 조선, 산줄기에는 귀중한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강줄기에서는 금빛 강물이 줄렁이고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이 바다에까지 뻗쳐있는 이 금수강산의 나라, 이 예의 범절의 나라는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보석 같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필 그 지정학적 위치,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각국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된 나라가 조선 말고 또 얼마나 있을까? 작은 나라이지만 각국의 회전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선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급기야는 일본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그러한 조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대국 러시아를 이긴 소국 일본의 용기에 현혹된 나머지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선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드로 윌슨은 어떨까? 그는 시어도 루스벨트보다 현명할까? 이라는 윌슨의 한마디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흐릿한 윌슨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인간 윌슨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윌슨은 학자 출신이었는데 이 점이 이란의 마음에 들었다. 학자들이란 세계 어디에서든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법이었다. 이에 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한낱 카우보이, 맹수 사냥꾼, 폭력 애찬론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맹수 사냥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이조차도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었다. 그 사람 아내는 참 가련하기도 하지. 대통령직의 남편을 빼앗기더니 이젠 맹수들한테 빼앗기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적어도 중전마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초가집에서 은퇴하셨으니 제 진짜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저 아낙네들의 투정이거니 생각하던 일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내의 말이 아주 절실하게 들렸다. 더구나 윌슨은 학자 이상이었다. 그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가장이기도 했다. 일찍이 공자님께서도 치구 이전에 제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라는 여러 면에서 유교도 같은 데가 있는 우드로 윌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윌슨은 이상주의자이자 신념이 굳은 사람이며 평화주의자였다. 이라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어디선가에서 윌슨이 한 말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어느 날 윌슨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나 우드로 윌슨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다가오는 10월 4일 일요일을 기도와 묵상의 날로 엄숙히 선포합니다. 이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예배 장소로 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어 서로 적대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화합하도록 다시 한번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슨은 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 특별한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평화의 본보기라는 의미에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야말로 세계를 치유하고 고양시키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나 전쟁은 그러지 못하다는 의미에서도 미국은 평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정도를 걸음으로써 타국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만국의 본보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남과 다투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줍시다. 이라는 이 훌륭한 글을 읽으면서 붓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다. 그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이라는 그날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평화를 수호하는 무기가 될 만큼 그처럼 힘있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 윌슨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끝.